수백 대의 거대 트랙터가 지평선을 가르며 질주하던 미국 아이오와주의 1,000만 평 옥수수 대평원. 이 끝없는 황금빛 바다가 하루아침에 거대한 썩은 호수로 변했습니다. 기계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땅을 운동장처럼 깎아내고 그 밑에 묻어둔 최첨단 지하 배수 파이프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피해액만 수억 달러. 서방 농업계의 거물들은 만장일치로 파산을 선언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타고 이 처참한 폐허를 둘러보던 미국 대농장의 회장이 돌연 한 구역을 가리키며 경악합니다. 도대체 저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서양 엘리트들이 트랙터도 못하는 미개한 방식이라며 비웃었던 한국인 사위의 울퉁불퉁한 흙. 언덕만이 그 끔찍한 물바다 속에서 홀로 꼿꼿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돈과 기계로 대자연을 지배하려던 서양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린 대한민국 조상들의 위대한 농법. 시청자분들께 통쾌한 감동을 드리기 위해 이 실제 전통 농법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스털링입니다. 미국 중서부 최대 곡창지대 아이오와를 지배하는 스털링 애그리테크의 3대 회장이죠. 할아버지가 대공황 시절 맨손으로 일군 이 땅을 아버지가 10배로 키웠고 저는 그것을 1,000만 평짜리 제국으로 완성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 위로 위성 항법장치가 장착된 수십억 원짜리 자율주행 트랙터. 수백 대가 일사불란하게 질주하는 광경. 새벽 안개 속에서 트랙터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평선 끝까지 일렬로 빛나는 모습은 마치 항공모함 위의 전투기 편대 같았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제 농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옥수수와 대두가 아이오와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죠. 그것이 제 자부심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흙을 생명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할 데이터이자 수익을 뽑아내는 공장. 그것이 제가 아는 흙의 전부였습니다. 본사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는 농장 전역의 토양 수분, 질소 농도, 작물 생육 상태가 실시간으로 떴고 저는 가죽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숫자들을 내려다보며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직접 흙을 만져본 기억은 아마 10살 때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한 줌의 흙을 코에 갖다 대며 이 냄새가 생명의 냄새란다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되새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내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 샬럿의 남편, 한국에서 온 사위 태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미국 대학원에서 토양학 석사까지 마친 이 젊은이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속으로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하필이면 왜 이 동양인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태영이라는 이 사람은 키도 저보다 한 뼘은 작았고 말투도 느릿느릿했으며 악수할 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학자라면서 왜 손이 농부의 손이지? 속으로 비웃었죠. 아내 마가렛이 샬럿과 태영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식장 문턱도 밟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가렛은 태영의 진실된 눈빛과 샬럿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반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감상적인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태영을 철저하게 외부인으로 대했죠. 가족 만찬에서도 태영의 자리는 늘 식탁 끝이었고 농장 경영 회의에는 참석은 허락했지만 발언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태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농장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흙을 만지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빗물이 흘러가는 경로를 눈으로 따라갔죠. 뭘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태영이 가만히 있질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농법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농장 회의에서 점점 단호하게. 아버님,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물이 갈 곳이 없어요. 한국의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흙을 접어 올려서 이랑과 고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볼록하게 솟은 둔덕에 씨를 뿌리고 그 사이에 깊게 파인 도랑으로 빗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고 땅속에 공기가 돌면서 흙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수천 년 경험이 녹아 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좁아터진 동양의 텃밭에서나 통할 법한 원시적 흙장난을 감히 이 거대한 제국에 들이대다니. 10,000평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겠다고? 들을 가치조차 없었죠.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도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대뜸 태영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농업은 트랙터의 속도와 데이터의 정밀함이 전부야. 흙을 울퉁불퉁하게 쌓으면 자율주행 트랙터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 기계가 달릴 수 없는 농법은 농법이 아니라 장난이야. 그 일항인지 뭔지 하는 거 다시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 태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불쾌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눈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태영이 농장회의에 제출했던 서류 뭉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일항 농법에 대한 학술 자료, 토양 배수 실험 데이터, 그리고 아이오와의 기후 패턴과 지형에 맞게 일항 시스템을 적용한 설계도까지. 수십 장이 넘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쳐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오만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사위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한 저는 오히려 그해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농장 전체의 지형을 레이저 측량기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깎아내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었죠.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 빚어놓은 크고 작은 언덕과 골짜기를 하루아침에 전부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대한 플라스틱 배수관을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매설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땅속 파이프를 타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한 최첨단 시스템이었죠. 공사가 끝난 날, 저는 헬기 위에서 거울처럼 반듯해진 농장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방 자본주의가 자랑하는 과학 농법의 결정체. 저는 그것을 맹신했고 그 앞에서 사위의 일항 따위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태영은 그날 이후로 농법에 대해 입을 닫았습니다. 다만 저녁 식탁에서 마주칠 때면 제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한마디만 건넸죠. 아버님, 땅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포크를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거슬렸던 건 어쩌면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죠. 3대에 걸친 제국의 주인이 동양에서 건너온 젊은 사위한테 농사를 배운다. 그건 저에게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가 내민 구원의 손을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대자연이 보내는 경고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빌려 전해주었는데도 저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절대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기상학자들이 100년 만에 슈퍼 엘니뇨라고 경고한 괴물이 태평양 건너에서 밀려왔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비 좀 많이 오면 어때? 500억짜리 지하 배수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본사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커피를 마실 여유 따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시작된 첫째 날 하루에 200mm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장마철 하루 강수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이 아이오와의 평원에 내리꽂힌 겁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누적 강수량이 800mm를 돌파했고 저는 그제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바다를 통째로 들이붓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면 빗줄기가 너무 두꺼워서 50m 앞도 보이지 않았죠. 500억짜리 지하 배수관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평하게 깎인 대지 위로 빗물이 한 방울도 빠지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했고
그 수만 톤의 물과 진흙이 배수관 입구로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설계 용량의 3배가 넘는 수압을 버틸 수 있는 플라스틱 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펑! 첫 번째 관이 터졌습니다. 그 충격파가 옆관으로 전해지면서 연쇄 폭발이 시작됐죠. 땅속에서 지뢰가 터지듯 둔탁한 폭음이 농장 전역에서 울려 퍼졌고 진흙과 오수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제가 자랑하던 최첨단 배수 시스템이 단 나흘 만에 완전히 괴멸한 겁니다. 500억 원이 나흘 만에 진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러 나간 엔지니어 팀장이 무전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회장님, 배수관 90% 이상이 파손되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는 그 뒤로도 열흘을 더 쏟아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끝나지 않는 물폭탄이었죠. 제 1000만 평 대농장은 순식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갈색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옥수수와 대두 수십만 톤이 악취나는 진흙물 속에서 뿌리째 썩어갔고 농장 곳곳에서 시커먼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헬기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농장이 아니라 차라리 재앙 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평생을 일군 스털링 가문의 영광이 그 끔찍한 썩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피해액 산정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회계팀이 올린 초안에는 수억 달러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보험회사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계약 해지 서류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이 빗발쳤죠. 70년 동안 스털링이라는 이름만으로 굴러가던 신용이 한 달 만에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미치게 한 건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손자 샬럿과 태영의 아이인 4살 배기 레오였죠. 레오는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한 아이였습니다. 평소에도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잦았는데 농장의 고인 썩은 물에서 피어오른 유독성.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저택까지 밀려들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레오의 방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침 소리가 저택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캑캑거리는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고 일주일이 지나자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기 시작했죠. 4살짜리 아이가 밤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울면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샬럿은 매일 밤 레오를 안고 응급실을 오갔습니다. 태영은 아이의 방에 공기청정기를 4대나 돌리고 젖은 수건으로 창문 틈새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죠. 썩은 물이 증발하며 뿜어내는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농장 전체를 거대한 독가스실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레오의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은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주무르던 사람이 손자의 기침 한 번 막지 못합니다. 수십억짜리 트랙터는 300대가 있으면서 4살짜리 아이의 폐에 깨끗한 공기 한 모금 넣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레오가 새벽녘에 기침하다 지쳐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처절한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이 아이가 아픈 건 자연재해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흙을 죽인 내 탐욕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엔 너무나 두려웠지만 새벽 어둠 속 레오의 거친 숨소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태영은 그 와중에도 묵묵히 레오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아이의 등을 두드리고 가습기 물을 갈고 기침이 잦아들면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죠.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레오의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대 흘리지 않더군요. 그 단단한 눈빛이 제가 식탁에서 외면했던 바로 그 눈빛과 같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토록 무거운 줄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1000만 평의 제국을 다스리던 입이 고작 3글자를 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죽어가고 손자는 알아누웠으며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위스키병을 끌어안은 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3대에 걸친 영광을 내 손으로, 내 오만함으로 끝장냈다는 자괴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위가 그토록 간절하게 말렸는데, 이랑을 만들어야 한다고, 땅이 숨을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 꼴이 됐을까? 취기 속에서 태영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또다시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에도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자연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폭우가 시작되고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위스키에 절어 서재에서 쓰러져 있던 어느 새벽이었죠. 농장 관리인 빌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북쪽 비탈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밤마다 불빛이 보이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북쪽 비탈이라면 경사가 심해서 대형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제가 수년 전에 폐기 처분한 구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도대체 누가 뭘 하고 있다는 건지,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쓸만한 장비를 빼돌리는 직원이 있나? 저는 짜증을 억누르며 지프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퀴를 붙잡으며 어둠 속 비포장길을 달렸죠. 새벽 어스름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3년 전에 고철상에 팔아버리라고 지시했던 1970년 대산 존디어 소형 트랙터가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초록색 페인트가 벌겋게 벗겨진 그 낡은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 태영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삽으로 흙을 다지고 있는 두 사람. 제 아내 마가렛과 딸 샬럿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십억짜리 최첨단 트랙터가 줄지어 녹슬고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 반세기 전의 고물. 트랙터 한 대가 엔진을 부르르 떨며 흙을 일구고 있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2달 전의 일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태영의 제안을 제가 묵살한 직후 아내 마가렛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렛은 제 독단적인 경영에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위의 진심 어린 조언을 모욕적으로 짓밟는 저를 보며 참을 수 없었다고 했죠. 마가렛은 자신의 개인 자산과 회사 비자금 일부를 몰래 빼돌려 태영을 지원했고 제가 고철상에 넘기라 한 그 낡은 소형 트랙터를 태영이 직접 인수해 2달에 걸쳐 혼자서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중고 부품을 찾아 3시간 거리의 폐차장까지 다녀오기도 했다더군요. 한국에서 시골 외할아버지 옆에서 경운기와 트랙터를 만지며 자랐다는 태영에게 낡은 기계를 되살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수십억짜리 첨단 장비만 고집하는 동안 태영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반세기 전의 고철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50억짜리 자율주행 트랙터와 고철상에서 건져 올린 낡은 소형 트랙터. 이 두 기계의 운명이 곧 뒤바뀔 거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태영은 그 되살린 낡은 트랙터를 밤마다 몰래 끌고 나와 북쪽 비탈에 수만 평을 갈았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위스키를 들이키는 동안 이 청년은 매일 밤 서너 시간씩 흙을 밀어 올려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팠습니다. 50억짜리 대형 자율주행 트랙터 한 대면 반나절이면 끝날 작업을 그 고물기계 하나로 2달이나 걸려 해낸 겁니다. 낮에는 레오를 돌보고 밤에는 흙을 일구고 잠은 도대체 언제 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렛과 샬럿은 날이 밝으면 낮잠을 자고 해가 지면 다시 나와 트랙터가 미처 다듬지 못한 세밀한 부분을 삽과 괭이로 마무리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새벽에도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태영의 이마에서 줄줄 흘렀고 마가렛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흙을 다지고 있었으며 샬럿은 이미 이랑 위에 옥수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수만 평의 비탈에 줄줄이 이어진 볼록한 흙둔덕과 깊게 파인 도랑. 한국식 이랑과 고랑이 어둠 속에서 한 줄, 2줄,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대지 위에 새겨진 거대한 빗살무늬 같았죠. 울퉁불퉁하고 투박했지만 거기에는 이상하리만큼 정돈된 자연스러운 질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사위와 공모해서 내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보다 내 가족이 나를 믿지 않고 사위를 택했다는 배신감이 자존심을 찢어놓았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이 원시적인 짓거리를. 당장 그 고물 트랙터 끄고 집에 들어가. 제 고함이 새벽 비탈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트랙터의 시동을 끄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마가렛이 먼저 제 앞을 막아섰죠. 새벽빛 아래 마가렛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40년 결혼 생활을 통틀어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최첨단 기계가 우리 농장을 그리고 내 손자 레오를 죽이고 있어요. 당신은 평생 흙을 데이터로만 봤지만 태영은 흙을 생명으로 봅니다. 누가 맞는지는 지금 이 농장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난 이 사람과 한국의 5,000년 지혜에 내 모든 것을 걸겠어요. 싫으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가렛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란 놈은 공포보다 더 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좋아, 해봐. 그 흙장난이 뭘 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지. 실패하면 그때는 각오해. 차에 올라타 거칠게 출발하면서도 백미러 속에 비친 세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낡은 트랙터 옆에 나란히 선 아내, 딸, 사위. 한국 따위의 흙장난이 이 거대한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눌렀죠. 혹시 만에 하나 내가 틀린 거라면.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한 번 스며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로부터 열흘을 더 퍼부었고 저는 서재 창문 너머로 북쪽 비탈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도 번개가 대지를 가르는 밤에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한 달 가까이 쏟아지던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오랜만에 햇살이 비쳤지만 그 따사로운 빛 아래 드러난 현실은 오히려 더 참혹했죠. 회계팀에서 올린 최종 피해 보고서에는 누적 손실, 수억 달러, 복구 불가능이라는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파산 신청 서류를 들고 줄지어 찾아왔고 은행에서는 담보 농지를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스털링 에그리테크의 70년 역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300명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했고 그중 상당수는 아버지 대부터 우리 집안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파산 서류에 서명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내 농장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헬기에 올라타 이륙을 지시했죠. 헬기가 고도를 높이자 펼쳐진 광경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갈색 진흙탕. 그 위에 수십억짜리 자율주행 트랙터들이 여기저기 반쯤 잠긴 채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밭이었던 곳에서는 악취를 뿜는 시커먼 거품이 끓어올랐고 농장 도로는 진흙에 파묻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1,000만 평의 제국이 거대한 시체가 되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갈색이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곤 단 한 점도 없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아버지가 대공황 속에서 지켜낸 이 땅을 아버지가 폭설과 가뭄 속에서도 한 뙑이 안 놓은 이 땅을 제가 끝장냈습니다.